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에 근무하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로 에너지 빌딩을 설계하기 위한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물이 지어져서 사용되고 해체되는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건물 총 생애 비용이라고 합니다. 설계비가 100억이니 공사비가 1조짜리 프로젝트니 하는 초대형 건물들도 완공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면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수백억이나 조 단위의 공사비가 무색해질 만큼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 총 생애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건물 총 생애 비용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운영 비용 중 에너지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결국 석유나 가스 등의 유류비와 전기 비용을 적게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 빌딩이 되면 그 건물의 수명이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한 국가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비용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4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0% 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원전의 추가 건설이나 지속적인 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이익이자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따지고 일정 기준의 에너지 절약을 이룬 건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정부의 정책은 이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에너지 플로우가 전혀 없는 건물을 뜻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몽고의 파워나 인티언 텐트, 수상가옥처럼 인위적인 냉난방을 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진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화된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건물에 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실질적으로는 넷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에서 전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져서 결국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제로 에너지 혹은 넷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아시르에서 발간된 언더스탠딩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논문을 보면 넷 제로 에너지를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중 세 번째인 넷 제로 에너지 코스트 빌딩입니다. 실제 건축주나 발주처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증감되는 에너지 소비를 유틸리티 요금으로 쉽게 가시화할 수 있어 성과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항목인데요. 무엇이든 그것이 설령 에너지를 할지라도 무엇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연구 동력 기관이 불가능하듯 에너지를 생산하기만 하는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에 에너지 생산량이 적을수록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적게 듭니다. 에너지 생산량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 소비량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건축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가능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소비하는 에너지만큼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넷 제로 에너지 빌딩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포지티브 에너지 빌딩이 오토데스크 솔루션으로 현실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아부다비에 위치한 친환경 계획 도시인 마스다시의 시청 건물입니다. 세계 최초의 대형 포지티브 에너지 빌딩일 뿐만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 제로 카본 에미션을 달성한 고도의 친환경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마스다 헤드쿼터 빌딩이 넷제로 에너지 빌딩의 한계를 넘어 포지티브 에너지 빌딩을 가능케 한 핵심 요소들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터빈 등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스템도 역할을 했지만 건물의 음영이나 일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설계로 태양열을 차단한 설계를 한 것이 전체 에너지 절감량의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면 그 이후는 설비 시스템 전문가와 신재생 에너지 컨설턴트가 나머지 부하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만약 이 건물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하지 않은 평범한 건물이었더라도 아마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절반가량만 소비하는 고에너지 효율을 가진 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이처럼 부가적인 에너지 생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 건축가의 설계 역량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건축주의 결심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을 뿐더러 제로 에너지 빌딩을 실현하는 데 설계자로서 가장 큰 폭의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오토데스크의 BIM 솔루션인 레빗, 에코텍, 그린 빌딩 스튜디오 등이 건축가가 가진 설계 역량을 패시브 디자인의 최적화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건물에 발생하는 에너지 부하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일까요? 겨울에 춥고 건조하고 여름에 덥고 습하다면, 그래서 제실자가 생활하는 데 불쾌함을 느낀다면 아무리 저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이라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녹색 건물의 범주에는 에너지와 수자원, 원자재를 가능한 적게 소비하는 리소스 사용 측면뿐 아니라 사람이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설계의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며 빛의 현유나 반사로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적정한 양의 신선한 공기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내외부의 소음으로부터도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항목들을 살펴보면 결국 녹색 건물이나 제로 에너지 빌딩을 설계하는 것은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고 편안할 뿐더러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결국 모든 건축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이상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각 설계 단계별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결정해야 할 수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쾌적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인 계획이나 개념 설계단에서 많은 대안들을 평가해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의 방향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적어질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에 초기에 가급적 여러 과정과 테스트를 하는 것이 실시 설계나 그 이후 설계안을 수정하는 것보다 비용, 시간 효율적입니다. 빔 프로세스로 설계를 할 경우 BIM이 가진 장점들을 활용하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시뮬레이션들을 쉽고 빠르며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각 단계별 필요한 과제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빔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와 해당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의 솔루션들의 커버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바살이나 별도 판매되는 에코텍, 시뮬레이션 CFD와 같은 서비스도 있지만 레빗과 서브스크립션 계약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그린 빌딩 스튜디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앞에 보시는 전체 공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넷제로 에너지 빌딩을 설계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건물의 운영에 요구되는 에너지 부하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첫 번째요. 패시브 전략에 따른 설계 최적화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효율이 좋은 냉난방 시스템을 선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더라도 제로 에너지 빌딩을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건축가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한 이후 패시브 디자인을 통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건물을 설계하는 데 성공한다면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함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실현하기 위한 이후 작업들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들의 조건들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부하를 가급적 줄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에너지 부하량을 줄여야 에너지 생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냉난방 조합 부하를 줄일수록 재생에너지 시스템인 태양광 발전 패널을 덜 설치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에너지 소비 관련된 통계 숫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비중이 커진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약 10년간 건물 에너지 사용 총량의 추이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체 에너지의 40% 이상을 건물이 소비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종별로 어떤 건물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까요? 대략 20%로 1위를 차지하는 건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상업용 건물이고 백화점이나 호텔은 수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유형의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이 일반 상업용 건물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봐서 주거용 건물과 업무용 시설로 나누어 약간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거용 건물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이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급탕이 23.8%, 그리고 전기기기가 19.1%로 나타났습니다.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유류 에너지 비중이 난방과 급탕 두 개를 합친 68%입니다. 이로써 주거용 건물은 난방 부하를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큰 팩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난방 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의 큰 몫을 차지하지만 수십 년간의 기간 동안 증가폭이 미미했던 반면 최근 들어 냉방용과 전기기기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난방 부하의 감소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지만 근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냉방용과 전기기기의 소스인 전기에너지 부문의 감소도 설계 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으로 유난히 더웠던 지난 몇 년 동안 연간 최고 전력 요구량이 전통적인 한겨울이 아닌 한여름 시기에 집중되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는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업용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 분포는 어떨까요? 오른쪽 파이 차트가 국내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 분포인데요.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석유나 가스를 이용하는 난방 부하가 가장 큰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9%인 조명 부하이고요. 세 번째가 17%인 냉방 부하입니다. 조명과 냉방은 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전기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36%가 되어 가장 큰 부하인 난방 부하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건물에서 조명과 난방 부하는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만큼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냉방부하가 증가한 결과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백열등이 아닌 형광등만 하더라도 조명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부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인 미국의 상업용 건물 에너지 분포를 보시면 조명부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냉방부하의 비중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10% 정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명부하와 이로 인한 열부하의 증가가 냉방부하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조명부하가 냉방부하와 비례하게 될까요? 그것은 일사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10년 내에 지어진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면 유리로 된 커튼월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셈타워만 해도 지어진 지 20년도 넘었고 전면 유리 커튼월도 아니지만 바닥에서 천정까지 층고의 약 3분의 2가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냉방부하가 집중되는 늦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창을 통한 직사광선과 이로 인한 열부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내에 블라인드를 치게 되죠. 아마 외장이 유리로 마감된 건물들을 밖에서 보시면 예외 없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자연 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절과 시간대에도 과도한 일사로 인한 열 획득을 막고자 내부에 블라인드를 치게 되고 그 결과로 실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명을 켜게 됩니다. 차양을 외부에 달지 못하고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충분히 막을 수가 없어 냉방부하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덩달아 조명부하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공통적으로 냉방이나 조명, 전기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건물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06년을 기점으로 가스와 석유를 합친 유류에너지 비중과 전기에너지 비중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효율 에너지 빌딩을 설계할 때 에너지원별 증감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에너지원이 사용되는 에너지 부하와의 상관관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올바른 에너지 절감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유류 에너지인 난방부하와 전기 에너지인 냉방부하, 조명부하를 잡으면 주거용이나 상업용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레빗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연간 총 에너지 사용량을 연료와 전기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하실 수 있고 연료와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난방과 급탕, 냉방과 조명,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의 설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자인 피드백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3대 핵심 에너지 부하인 냉난방 부하와 조명 부하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요? 겨울철 난방은 적절한 채광 전략으로 필요한 조도뿐 아니라 열 획득을 최대화해서 가을부터 봄까지의 난방 부하를 줄이고 고단열 성능을 가진 자재를 채택해서 보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은 가급적 자연환기를 통해 공조에 필요한 동력을 줄이고 일사각에 따른 차양을 설계하여 불필요한 열 획득을 최소화하면서 기밀 성능이 높은 창호나 고단열 마감재를 사용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퍼지티브 에너지 빌딩인 마사 헤드쿼터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전체 에너지 부하량이 52%를 줄인 요소는 음영이나 일조의 최적화, 패시브 태양열 차단 같은 것들입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우리에게 주는 소스입니다. 건물에 유입되는 태양열과 빛만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의 냉난방 부하와 조명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가지는 건물의 설계는 이처럼 쉽고 간단하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의 결과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건축가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말이죠. 계절에 대응한 정확한 오버행이나 차양 길이의 결정은 건축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실제 설계하는 건물에 적용해서 최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토데스크 레빗을 사용하면 실내에 유입되는 빛의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 내 특정한 실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실내로 투입되는 빛의 양을 차량의 디자인 변경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레빗에서 실제로 차양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실내 유입되는 빛의 변화량을 확인하는 시연 동영상입니다. 실제 속도 약 3배속으로 레코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평면 뷰나 인면 뷰에서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루버 형태의 수평막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수평막이 실제 실내에서 얼마만큼의 직사광선을 막아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 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카메라 뷰를 만들고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래피컬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넣게 되고 배경을 이런 건물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 뷰에 대한 설정을 저장을 하면 유사한 샷에서 비슷한 것들을 동시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차양이 500에서 1000으로 다시 500으로 변경을 하면서 실내에 유입되는 빛의 양이 얼마나 가려지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부지의 미세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월별 통계에 의한 정확한 냉난방 요구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레빗의 에너지 분석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기상 데이터 선택 상자는 사용자가 부지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선택하면 위경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정확한 태양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사용될 뿐더러 가용한 기상 관측소를 보여주고 그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상 관측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게 추천해 줍니다. 기상 관측소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월별 건구온도, 습구온도, 평균온도, 절대습도, 상대습도, 풍향과 풍속, 풍량 같은 데이터들입니다. 풍향과 풍속, 풍량과 같은 바람에 대한 정보는 이처럼 냉방부하가 커지는 계절에 자연환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계곡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는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부하가 커지는 계절에는 외피재료의 기밀성을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레빗을 사용하는 건축가나 엔지니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며 신뢰성 높은 건물 에너지 성능 분석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레빗이 에너지 성능 관점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활용한 BIM 설계를 하신다면 설계 단계에 관계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에너지 분석용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 분석용 모델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면 어떻게 설계를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특정한 실내의 조도를 인공광과 자연광이 혼재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 최소의 조명 부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서브스크립션 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추가 플러그인만 설치하면 라이팅에 관련된 두 가지 리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몇 분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설계의 핵심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설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가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건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배치, 음영의 활용이나 차양장치, 평면의 모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자재입니다. 단열, 열용량, 기밀 성능 등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기 위한 자재의 열적 속성들입니다. 건축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품을 고르거나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 자재를 선택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 여부를 설계 과정 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입니다. 효율이 높은 설비 시스템을 선택하고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확장하면 최적의 신재생 에너지 소스를 결정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가가 깊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기상정보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가능성 중 더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레빗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분석을 하나요? 바로 이게 에너지 분석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에너지 분석의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설계한 건물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해야 하는지는 압니다. 그거면 됩니다. 건축가가 에너지 분석의 기술적인 면면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단의 테크놀로지가 클라우드의 백그라운드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은 에너지 분석 엔진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어 검증이 된 것인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레빗과 그린 빌딩 스튜디오가 사용하는 에너지 분석 엔진은 DOE2 엔진입니다. 미국 에너지청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면서 오픈 소스로 공급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어 검증된 엔진입니다. 국내에서 빔 설계 가이드라인에 에너지 분석 항목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조건인 DOE 엔진 기반이며 에너지 플러스나 이퀘스트 등의 다른 에너지 분석 솔루션들도 지원합니다. 8,760여 시간이 되는 연간 기상 정보를 전체 활용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에서 매 시간마다의 열전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다이나믹 서멀 호울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엔진이 오토데스크 레빗과 그린 빌딩 스튜디오가 활용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다이나믹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구성하고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설계의 시작이죠. 부지에 건물을 앉히고 창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고 빛과 열을 특정한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차양을 생각해 봅니다. 공간 프로그램에 따른 실별 요구 조건이 정리되면 고유한 공간마다의 열 쾌적점이 결정되게 됩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분석을 위한 에너지 모델의 물성적인 요소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각각의 공간과 바닥, 그 공간들을 나누는 면들이 정의되고 특히 외기와 면한 벽들의 방향이나 기울기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정의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재료에 대한 속성들이 선택됩니다. 벽과 창, 지붕 등 외부와 접한 자재들의 열 특성들이 신중히 고려됩니다. 레빗의 자재에 내포된 열 특성 값들은 실제와 같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해 참조됩니다. 다음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가 추가됩니다. HVAC이나 조명, 장비나 가전기기, 급탕, 재생에너지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이 적용된 프로젝트라면 이에 필요한 설비 정보들이 모두 고려됩니다. 그리고 사용에 대한 요소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실별 적정 조도와 온습도가 세팅되고 사용 인원에 따라 인체 잠열 등이 추가적인 냉방부하를 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제 외부 환경 요소들을 대입합니다. 기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참고해서 외 기온, 습도,
풍속과 풍향, 태양 복사량 등을 시스템이 입력하게 됩니다. 레빗이나 그린빌딩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상대 정보는 세계적으로 150만 개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지역은 약 8개의 기상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부지와 가장 가까운 기상대 정보를 선택하면 더욱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여태까지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고 산정되고 고려된 모든 정보들이 함께 통합되어 건물의 실내와 실외, 공간 사이에서 다이나믹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입니다. 외벽과 내벽 간 전도와 대류, 복사 에너지를 매 시간별로 계산하고 전기 기기들의 사용과 조명, 인체 자멸로 인한 추가적인 열 획득과 이러한 열의 이동과 확산이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하루 24시간, 연간 8,760시간에 이르는 이 복잡한 물리적 현상과 변화를 누적해서 연간 에너지 부하와 사용량이 예측됩니다. 이 정보는 다시 전기와 연료 사용량으로 구분되어지고 각각은 냉방, 난방, 조명, 급탕, 장비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량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 결과의 에너지 비용을 곱하게 되면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를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레빗의 에너지 분석 모듈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요? 정확하다고 하는 건 정의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조건 또는 가정 하에서는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설계가 바뀐다면, 자재가 바뀐다면 정해져야 할 중요한 조건이 아직 미정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적 정확도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초기 에너지 분석에서 실제 완공된 건물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은 마치 초기 컨셉 모델링에서 완공된 건물을 추측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결정되는 팩터들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분석이 점점 정확해지겠지만 미결인 부분이 많은 초기 단계 에너지 분석에서 그 정확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의 큰 방향을 잡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더욱 세밀하게 설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초기 단계의 에너지 분석이 절대적으로 유용하며 거기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술적인 정확도가 아니고요. 레빗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분석 모델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설계가 진행될수록 점점 실제와의 오차를 줄여가게 됩니다. DOE2나 에너지 플러스, 이퀘스트 같은 에너지 분석용 툴에서 만드는 에너지 모델의 성능 시뮬레이션은 보통 10% 내외의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죠. 오차가 나는 이유는 주로 건물의 공간과 외피의 지오메트리의 정밀도에 기인한 경우가 많은데 레빗의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2015 버전의 경우 5% 내의 오차 범위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관점에서 볼 때 건물의 형태, 재료,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사용 행태, 기후 조건, 유틸리티 비용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에서 가용한 정보와 정확성에 대한 카테고리를 결국 나열해 보면 최종적으로 디자인과 이 건물에 대한 운영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여 기후와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조 시스템이나 냉난방 시스템의 결정은 설계의 완성도가 어느 수준 이상 되어야 하며 특히 시스템의 경우 초기 단계에 결정될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완공 후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논리적인 가정 자체를 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잠시 잊어두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역량과 소질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형태와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태를 다루고
배치를 검토하며 평면을 디자인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은 레빗과 그린 빌딩 스튜디오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의 관점으로 피드백될 것입니다. 컨셉 모델링 과정에서, 즉 매스 스터디 중 할 수 있는 가장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설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 정보와 종류를 입력한 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목표하는 외벽 면적 대비 창 비율입니다. 창을 통해 실내의 태양열과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초기 냉방 부하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차양을 설치할 것인지와 설치할 경우 길이를 어느 정도 내어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차양이 길수록 여름철 냉방부하 감소에는 좋지만 너무 길면 겨울철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없어 난방부하 감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적의 길이에 대해서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설계가 진행되면서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냉난방 부하가 필요 없는 코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바닥 면적 대비 목표로 하는 코어 면적이 있다면 외피에서 얼마나 떨어진 길이만큼 코어를 둘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공용 면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0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대략적인 외벽 창의 바닥면으로부터 시작 높이를 지정합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HVAC 시스템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정보를 고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레빗이 설정한 데이터를 모델 정보와 통합하여 GBXML 형태로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서버로 내보내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예에서는 3층 규모의 조그만 상업용 건물의 매스 스터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싱 단계이지만 층별 바닥 면적과 공용, 전용 면적을 추출한 일람표를 참조하면서 디자인의 변동에 따른 건물 규모의 증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단계의 설계지만 이 시점에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세팅 버튼을 눌러 에너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뜨게 합니다. 저는 건물의 유형을 오피스로 선택하고 지도 서비스를 통해 건물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부지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프로젝트 주소란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어느 경우라도 지도상에서 내 건물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재료의 열 속성 값은 시뮬레이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코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 코어 옵셋은 0으로 합니다. 외벽 면적 대비 창 면적 비율은 기본 값인 40%로 둡니다. 이 비율이면 전면 유리를 가진 대부분의 업무용 빌딩에 준합니다. 물론 이 비율이 작아질수록 단열 성능은 높아집니다. 저는 외부 창에 차양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이는 기본값인 600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목표하는 실의 높이도 기본값인 750을 사용합니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은 아직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니 기본값 그대로 둡니다. 이제 매스 모델을 에너지 모델로 변환시킬 차례입니다. 이네이블 에너지 모델을 실행시킵니다. 몇 초 만에 매스 모델은 바닥과 외벽, 지붕과 차양을 갖춘 에너지 분석용 모델로 전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실행 이름을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는 알람을 받으신 후 결과 및 비교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 빌딩 스튜디오로 더 디테일한 설계 조건 베리에이션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결과지를 PDF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인 기본 설계 이후 단계일 때의 에너지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건물의 유형과 위치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모델 안에는 각종 룸들이 배치되어 있고 창 면적이나 외피의 재료가 무엇이 될 것인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모델이 정밀해짐에 따라 모델의 정밀도를 총 5단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밀한 단계는 복잡한 내부 면적과 외벽 멀리언의 형상, 차양의 모양까지 고려된 겁니다. 이제 건물의 주요 자재의 R값이나 열 관리율, U값들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 과정이 심화될수록 더욱 상세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모델 범주에서도 스페이스와 서피스의 해상도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차율이 작은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운영 일정을 설정한다든가 HVAC 시스템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설정이 끝나면 이후의 프로세스는 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형상 내보내기 옵션에서 가장 정밀한 5단계 옵션을 선택합니다. 또한 모델에 사용된 자재에 포함된 열 관련 속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도록 체크합니다. 건물의 운영 시간도 하루 평균 12시간, 주 5일 사용하는 일정으로 세팅합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릅니다. 1분 미만의 시간이 걸리면 레빗의 빌딩 엘리먼트인 벽, 창, 슬라브, 커튼홀, 지붕 등의 객체로부터 에너지 해석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대화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에너지 해석용 모델이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보내기 메뉴에서 GBXML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룸을 기준으로 내보내는 화면입니다. 층별로 배치된 실들의 형상과 공간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몇몇 노란색 느낌표들은 천정 공간이 없는 수직으로 뚫려 있는 스페이스들입니다. 오류가 난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모델에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요 실들이 문제없이 내보내기 되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확인을 위해 오른쪽 트리에 있는 특정한 룸들을 선택하면 선택된 공간이 모델상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형상과 위치가 정확한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 분석을 위한 공간 정보를 생성하려면 모델에서 수동으로 일일이 공간을 선택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복잡한 작업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레빗에서 객체와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모델링에 오류가 없다면 추가 작업이 필요 없도록 100% 정확하게 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또는 해석용 서피스를 모두 구별하여 각각의 요소에 대한 상세한 검증도 가능합니다. 저는 3층 첫 번째 사무실인 301의 룸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서피스들을 천정, 외벽, 내벽, 바닥, 슬랍으로 구분하여 6면을 선택하여 모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모델이 완료되면 즉각적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대화창이 뜹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실행 이름을 입력합니다. 만약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했을 경우 실행 이름을 변화된 설계 요소의 이름을 따서 여러 번의 에너지 분석 결과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약간 더 긴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에너지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알람을 받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설계 단계별로 여러 번의 에너지 분석을 수행했다면 2개 이상의 실행 결과를 나란히 놓고 주요 지표별로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스 스터디 단계에서 에너지 분석과 CC 설계 단계의 에너지 분석 결과를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처음에 생각했고 목표로 한 방향대로 설계가 진행되었는지 객관적인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석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보고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계 개선을 고려해야 할지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첫 번째 나온 건물 성능 분석의 팩터들을 보면 건물의 위치와 해석에 사용된 기상대 ID, 연면적과 외피 면적, 제실 인원, 평균 조명 부하량 등이 있습니다.
전생애 주기 동안 건물의 에너지량을 연료와 전기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유틸리티 비용을 곱하여 에너지 비용을 예측해 줍니다. 지리적 위치와 기후 조건을 참조해서 가능한 재생에너지 포텐셜을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중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을 뽑아줍니다. 에너지 생산량과 사용량을 고려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산정해 주기도 합니다. 연간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전체에 대한 비중을 큰 범주로 묶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을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그린빌딩 스튜디오를 열어서 해당 항목에 대한 디테일 뷰를 선택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세부 항목으로 분류된 파이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연간 월별 난방부하와 냉방부하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항목별로 에너지 소비원의 비중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철인 7, 8월에는 난방부하가 제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부하는 여름뿐 아니라 모든 계절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윈드 솔라 항목으로서 창을 통한 태양열 획득이 많기 때문에 한겨울임에도 냉방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태양열에 대한 컨트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부하를 줄여서 전체 냉방 부하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 유류 소비량과 전기 사용량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피크 부하량도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스템의 용량을 결정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람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차트에서는 방향에 따른 연간 바람의 평균 속도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서풍이 강하게 부는 편이고 정남이나 정북 방향의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방향에 따른 연간 바람의 빈도입니다. 서쪽이 약간 많기는 하지만 모든 방위에서 비교적 골고루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자연 환기 효과를 극대화해서 공조 중 환기 부하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 방향의 환기창은 풍속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프닝의 크기가 비교적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서쪽 방향의 창인 경우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열리는 면적이 작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채광 용도와 환기 용도의 창을 별도로 디자인한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창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는 데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빈도를 월별로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연간 평균값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정보가 보입니다. 겨울인 11, 12, 1, 2월의 그래프를 보면 서쪽, 특히 서북 쪽에서 바람이 자주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튼월의 기밀 성능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방향이 어디여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름인 7, 8월의 그래프를 보면 의외로 동풍이 주로 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쪽과 남쪽에 환기를 위한 창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에 건구온도와 습구온도, 상대습도, 절대습도, 일간 평균 종합 기상정보 등에 대한 피크값과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건물의 배치와 외피에 면하는 창의 크기와 위치, 자재의 단열 성능이나 재료의 기밀 성능 등을 다양한 조합으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설계를 변경했을 경우에 전후의 값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가가 최적의 에너지 성능을 가지는 건물을 설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디자인 피드백을 받는다면 누구나 쉽게 녹색 건축, 고효율 에너지 건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부족하지만 가능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건축하는 사람에게 있어 에너지라든가 열 성능, 냉난방 시스템과 같은 내용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링적 요소들은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도
별도의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설계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건축가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설계 과정 중 우리가 고려했던 대안들과 변화들이 실제 건물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더 나은 에너지 성능을 가지는 건물을 설계하는데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빔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뤘던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보시고 계시는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즉문즉답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 웨비나를 마친 후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던 때와는 다르게 본 웨비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로 받아서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에 표시된 URL을 클릭하시면 오토데스크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빌딩 성능평가 인증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00시간이 넘는 알찬 강의와 레빗과 그린빌딩 스튜디오, 에코텍 등을 활용하는 실습은 수강하는 모든 건축 관계자분들을 건물 성능평가에 관한 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도 같이 제공됩니다. 실무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설계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 이 코스를 수강하시면 현업에서의 레빗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와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